손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고 할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며 지내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의식 없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손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북 고령의 넓은 기와집 마당에는 설날 아침부터 자동차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70대 중반의 박만식은 대청마루에 앉아 연신 들어오는 차량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7남매가 모두 모이는 날이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서 보였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큰딸 박영숙이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뒤이어 둘째 아들 박진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박만식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시니 다행입니다. 진태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로 몇 번이나 손을 벌렸던 기억이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박만식은 고개도 끄덕이지 않은 채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셋째 박철호, 넷째 박순자, 다섯째 박민호, 여섯째 박정수, 막내 박정혜까지 차례로 인사를 마쳤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고 간간히 나누는 대화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때 밝은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박정훈이 아버지 진태의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박만식의 굳었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정훈이 왔구나. 추운데 고생했다. 박만식은 일어나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정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지난주에 알려드린 스마트폰 사용법 연습하셨어요? 오늘 또 새로운 기능 알려드릴게요. 정훈의 말에 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형제들의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차례상을 차리는 동안에도 집안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고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지만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혼자 마루에 앉아 멀리 산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늙으신 것 같은데 건강은 어떠신지. 큰딸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언제까지 건강하실지,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은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내 건강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박만식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이런 분위기가 답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더 따뜻하다. 왜 다들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는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와 스마트폰 사용법도 알려주고 약도 챙겨주며 소소한 정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에도 형제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지, 누가 더 관심을 받는지 은근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진태만은 유독 소외되어 보였습니다. 몇 번의 사업 실패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일들이
그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정훈이 박만식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약은 제때 드시고 계시죠? 혈압약이랑 당뇨약 빼먹으시면 안 되는데요. 정훈의 세심한 배려에 박만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정훈이가 제일 효자로구나. 고마워. 박만식의 이 말에 다른 형제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질투와 서운함이 섞인 시선들이 정훈을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형제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기 어려웠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박만식 역시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명절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하고 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박만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아, 아파 하고 중얼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당을 쓸고 있던 정훈이 가장 먼저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훈의 다급한 외침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는 동안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몇 시간 동안 형제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이 의식을 되찾은 후 한 말은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유언장을 미리 공개하겠다. 병실에 모인 7남매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라고 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유언장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이틀 후 박만식의 요청으로 법무사가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병실에 모여 앉았고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법무사는 봉인된 유언장을 꺼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박만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총 재산 약 50억 원을 손자 박정훈에게 상속합니다. 법무사의 말이 끝나자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큰딸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신 거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들, 누나들은 한 푼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막내 정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도 없고 그 애한테 다 준다고요?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7남매는 모두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훈이가 뭘 했다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줘요?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모셨는데. 정훈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진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실 때 쓴 것 같은데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셋째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도 정신과 전문의가 검사한 결과에서도 박만식의 판단력은 정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법무사 역시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자의 정신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훈아, 너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 큰아버지 진수가 정훈을 다그쳤습니다. 할아버지를 깨워서 이런 유언장을 쓰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정우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숙모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진태, 너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큰 누나 영숙이 진태를 쳐다보며 따졌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큰 재산을 받게 된 이유가 뭐야? 진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저도 모르겠습니다라고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요. 막내 정혜가 박만식에게 간청했습니다. 정훈이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은 생각 안 하세요? 박만식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가끔 정훈을 바라볼 때만 눈빛이 부드러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은 복도에서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유언장은 무효야.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해. 정훈이한테 상속 포기 각서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온갖 방법이 거론되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정훈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봐도 내 아버지 일은 내가 말 못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혹시 아버지가 큰 죄라도 지은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다음 날 박만식은 정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모두 나가고 난 후 그는 정훈의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과 낡은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혼자 있을 때 들어봐라. 그럼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박만식의 목소리는 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칠남매는 각자 변호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정신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을까요? 하지만 어느 변호사도 희망적인 답변을 주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정신감정 결과도 정상이고 유언장 작성 절차도 완벽합니다. 큰아들 진수가 찾아간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살아있으니까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있겠죠. 이 소식을 들은 형제들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50억이라는 거액이 걸린 문제였고 각자의 생계와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설득해 봐야 해. 큰딸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매일 돌아가면서 병문안을 가서 마음을 돌리게 해야겠어. 그날부터 형제들의 병원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다 주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추억을 되살리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막내 정혜가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저도 아버지 딸 아니에요? 하지만 박만식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더 이상 이런 말 하지 마라. 그의 단호한 거절에 형제들은 좌절했습니다. 심지어 넷째 순자는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민수는 아직 대학생이에요. 등록금도 걱정인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박만식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정우는 이런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봉투를 받아든 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열어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원망 어린 시선과 아버지의 침묵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할아버지한테 상속 포기한다고 말해봐.
큰 숙모가 정훈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할아버지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그래, 너 혼자만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가족이 다 원수가 되는데. 작은아버지 철호도 거들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만 그랬을까? 혹시 아버지가 큰 죄라도 지은 걸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할아버지가 준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오래된 테이프에서 나오는 음성은 희미했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테이프에는 40년 전 박만식 집에서 벌어진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큰아들 진수가 아버지 몰래 땅 문서를 팔아먹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각각 뇌물, 횡령, 사기 등으로 아버지를 실망시켰던 과거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습니다. 내 새끼들이 맞나 싶다. 유일하게 사람답게 자라는 건 정훈이뿐이야. 그놈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야지. 테이프 속에서 들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정훈은 이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는 우리를 더 이상 믿지 않으셨어. 그럼 아버지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내 형들과 누나, 동생들의 잘못을 고발할 수는 없잖아. 진태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정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이유를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실을 공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더욱 파괴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며칠 후 형제들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훈이가 분명히 할아버지를 깨웠을 거야. 아니면 진태가 뒤에서 조종했을 수도 있어.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큰아들 진수는 법원에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잖아요. 막내 정혜가 반대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야? 50억이 걸린 문제라고. 진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이런 와중에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령 대지주, 손자에게만 50억 상속. 칠남매 배제 논란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야, 너네 집 기사 봤어. 진짜 50억 받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숙모들이 찾아와서 정훈이가 포기각서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내가 할아버지를 농락한 것 같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정훈은 자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 모두가 무너지고 있어. 가족이 거의 매일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우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준 테이프 외에 다른 단서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방을 뒤져보니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할아버지 방에서 발견한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4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의 기록들이 그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진수가 또 돈을 달라고 한다. 사업한다면서 땅 문서까지 담보로 잡히겠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 건가? 할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의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진수가 내 도장을 훔쳐서 땅을 팔아버렸다. 5억이나 되는 땅을 2억에 넘겨버리고 돈은 온데간데 없다. 어떻게 내 첫째 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정우는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주의 깊게 들어보니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진수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의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형님, 이번 일은 저희가 몰랐어요. 진수 형이 혼자 한 일이라고요. 셋째 철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 믿어주세요. 넷째 순자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식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몰랐다고? 그럼 철호 너는 왜 군청에서 뇌물 받은 거냐? 순자 너는 왜 계모임 돈을 빼돌린 거고? 테이프에서 들리는 내용은 가족들의 어두운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진수는 아버지 몰래 땅을 팔아 사업 자금으로 썼지만 결국 사업에 실패했고, 셋째 철호는 군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뇌물을 받다가 발각되었습니다. 넷째 순자는 부녀의 계모임 돈을 횡령했고, 다섯째 민호는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여섯째 정수는 술집 운영하면서 탈세를 일삼았고, 막내 정혜는 고등학교 때 임신해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너희들 뒤치다꺼리만 했구나. 이제 지겄다. 테이프 속 박만식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진태만은 테이프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보니 진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만 아무것도 안 했어. 형들과 누나, 동생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지. 그렇게 살았는데도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아버지한테 손을 벌리게 되었으니. 진태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저한테 상속을 주시려는 이유가? 정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칠남매를 완전히 포기하셨어. 대신 너한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계신 거야. 너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하시는 거지.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정훈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또 찾아왔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면서 약 챙겨 먹으라고 한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다. 정훈이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저 아이만큼은 욕심 없이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하지만 정훈이 이 사실들을 혼자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고 매일같이 상속 포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훈이 학교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또다시 시끄러웠습니다. 작은아버지 철호가 정훈의 방을 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할아버지한테서 받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다 내놔. 철호는 서랍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막으려 했지만 철호는 이미 테이프를 발견한 후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걸 숨기고 있었어? 그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정훈이 애원했지만 철호는 테이프를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칠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철호가 테이프를 재생하자 40년 전의 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형제들의 얼굴은 순간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걸? 큰아들 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대화를 녹음하고 계셨다고? 순자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들의 분노는 서로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수야. 내가 땅 팔아먹은 게 시작이잖아. 어머, 너희들도 다 똑같잖아.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해.
집안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들이 터져나오면서 형제들은 서로에게 내가 더 나쁜 자식이라며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정훈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로 보이는데 빨리 오세요. 박만식이 의식불명에 빠진 것입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지만 의사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다며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테이프를 잘 숨기지 못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은 거의 매일 싸우고 언론에도 노인 재산 편애로 가족 붕괴라는 기사가 계속 나왔습니다. 병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정우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너무 모두가 무너지고 있어. 박만식이 의식불명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가족들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도 형제들은 서로 다투기 일쑤였고 간병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내가 큰딸이니까 간병은 내가 책임질게. 영숙이 주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데? 철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내가 계모임 돈 횡령한 거 잊었어? 야,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뇌물 받은 주제에. 영숙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은 뭐 저렇게 싸우기만 해? 돈 때문에 저러는 거래요. 이런 시선들이 정훈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계속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병원 앞까지 찾아와서 손자 상속 독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훈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병원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야, 정훈아. 너네 집도 기사 났어. 친구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50억 받는 기분이 어때? 이런 농담 섞인 말들이 정훈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선생님까지도 정훈을 따로 불러 집안일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있지 않니? 라고 걱정을 표했습니다.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훈은 할아버지 방에서 또 다른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훈의 출생신고서와 입양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훈은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니 자신이 원래 박진태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양신고서에는 생모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다름 아닌 막내 고모인 박정혜였습니다. 정훈은 자신이 고모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류에 따르면 정혜가 고등학교 시절에 낳은 아이를 집안 체면 때문에 둘째 형인 진태가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정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진태가 사실은 삼촌이었고 고모라고 생각했던 정혜가 친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아버지 진태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이 맞나요? 진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지. 내가 20살이 되면 말해주려고 했는데. 그럼 정의 고모가 제 친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를 낳았어.
집안에서 큰 문제가 되었지. 그때 내가 나서서 너를 입양하기로 했단다. 진태의 설명은 담담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넌 아무 죄가 없잖아. 그리고 정혜는 아직 어렸고 내가 필요했어.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었거든. 진태는 정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진짜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이 대화를 엿들은 정혜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정훈을 끌어안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정훈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어? 내가 내 아들이라고 하면 진태 오빠는 뭐가 되고 내 입장은 또 어떻게 되겠어? 정혜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소동을 들은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훈의 출생의 비밀이 공개되자 가족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정훈이는 우리 조카였다는 말이야? 큰아들 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카한테 50억을 주신다고? 순자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정훈이는 직계 손자가 아니잖아. 입양된 아이가 어떻게 상속을 받아?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혜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 실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거야. 정훈이한테 미안하고 진태 오빠한테도 미안해. 진태는 묵묵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친아들도 아닌 아이를 위해 평생을 희생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는 여전히 정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아닌 조카에게 50억 상속 입양아에게 전 재산 물려준 노인, 이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훈은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자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식불명 상태이고 가족들은 매일 싸우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족들은 잠시 다툼을 멈췄습니다. 정훈은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간절히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만식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정훈은 매일 병원에서 지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던 중 간병인이 환자분 방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있다며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몇 권이 더 들어있었습니다. 정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3일 정혜가 임신했다고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집안 망신이 될까봐 걱정이다. 할아버지의 당황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 후의 기록은 더욱 자세했습니다. 정혜의 아이 아버지는 찾을 수 없다고 한다. 그 아이는 책임질 생각도 없이 도망쳐 버렸다. 정혜는 울기만 하고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정훈은 자신의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에 따르면 정혜는 고등학교 동창과 사귀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자 그 남자는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1988년 1월 15일 진태가 나서서 정혜의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한다. 자신들은 아이가 없으니 키우겠다는 것이다. 고마운 일이지만 마음이 복잡하다. 일기장에는
당시 가족회의에서 벌어진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들 중 일부는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주장했지만 진태만은 가족의 아이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다며 끝까지 입양을 고집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태는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 본인들 부부는 아이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의 아이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할아버지의 진태에 대한 고마움이 글자 하나하나에 묻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정혜는 아이를 낳은 후 서울로 떠났다. 아이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가버렸다. 그 아이가 바로 정훈이다. 진태 부부가 친부모처럼 키우고 있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정훈은 자신의 친어머니인 정혜가 자신을 낳고 바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모라고 생각했던 정혜가 몇 년 전에야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일기장의 후반부에는 정훈에 대한 할아버지의 각별한 애정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중학생이 되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욕심이 없고 착하다. 진태가 정말 잘 키웠다. 정훈이만큼은 내 다른 자식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아이만큼은 돈에 욕심내지 않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바른 사람으로 자라고 있다. 내 마지막 희망이다. 가장 최근의 기록은 더욱 절절했습니다. 내 칠남매는 모두 나를 실망시켰다. 하지만 정훈이는 다르다. 이 아이에게 내 재산을 맡기고 싶다.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은 이 아이뿐이다. 정훈은 이 기록들을 읽으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손자라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정혜가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진실이 밝혀진 후로 그녀는 정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아. 정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 아니, 고모. 정훈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구나. 정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정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을 낳고 바로 서울로 떠났다는 기록을 본 정혜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겁이 났어. 고작 18살이었는데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거든. 그래서 도망쳤어. 진태 오빠한테 모든 걸 맡기고 말이야. 정혜의 고백은 솔직했습니다. 몇 년 전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너 때문이었어. 너를 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그냥 고모로 지낸 거야. 정훈은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어린 나이와 상황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진태 오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 아이도 아닌 너를 정말 친아들처럼 키웠어. 나는 어머니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정혜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은 모든 진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칠남매의 과거 때문에 실망했고 자신만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실 손자가 아니라 막내딸의 아들이었고 진태는 친아버지가 아니지만 진짜 아버지보다 더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정훈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가족들 앞에서 공개하고 할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말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가족들이 서로 미워하며 지내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의식 없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정훈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 모든 걸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들이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정훈은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가족들을 모두 병원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칠남매와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까지 모두 모이니 병실이 꽉 찼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모셨습니다. 정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테이프, 그리고 제 출생에 관한 모든 서류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큰아버지 진수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뭘 또 공개한다는 거야? 이미 다 알려진 것 아니야? 아닙니다. 아직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정우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저에게만 상속을 주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정우는 차근차근 일기장의 내용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들이 공개되자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자신들의 과거가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진태는 자기 자식도 아닌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고 나는 그 아이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거지. 정훈이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어주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훈은 자신의 출생신고서와 입양 서류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친손자가 아닙니다. 정의 고모의 아들이고 진태 아버지가 입양해서 키워주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진태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된 형제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진태 오빠가 이렇게 큰 희생을 하고 있었다니. 정우는 이어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할아버지의 뜻을 담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제안? 철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재단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고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게 어떨까요? 이 제안을 들은 가족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50억이라는 거액을 포기한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훈아, 넌 그래도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시는 손자잖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손자가 아니라 조카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진짜 뜻은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는 것이었어요. 정훈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훈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원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형제끼리 말이라도 주고받기를 바라셨죠.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걸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이때 정혜가 일어나 모든 형제들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어요. 진태 오빠에게도 정훈이에게도 그리고 아버지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진태는 정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정훈이는 우리 가족 모두의 아이야.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모습을 보던 다른 형제들도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이 말이 맞아. 아버지는 우리가 화해하기를 바라셨을 거야. 철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40년 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탈세하고 술집 운영하면서 아버지께 걱정만 끼쳐드렸지. 이제야 후회가 돼. 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땅을 팔아먹은 게 모든 불신의 시작이었어. 정말 죄송해, 아버지. 이렇게 하나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자 병실의 분위기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에 저도 찬성합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좋은 재단을 만들어 보자. 민호도 동의했습니다. 정혜는 정훈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내 엄마라고 부르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곁에 있을게. 네, 고모. 아니, 어머니. 정훈이 처음으로 정혜를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진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예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진태는 정훈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맙다. 그때 갑자기 침대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훈아. 의식을 잃었던 박만식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훈이 급히 달려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만식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화해했구나. 다행이다. 가족들은 모두 할아버지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박만식은 하나하나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학재단.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할아버지의 승인을 받은 가족들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진정한 화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박만식이 의식을 되찾은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지만 가족들은 진정한 화해가 이룬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북 고령의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소동으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진태는 아들의 대학 진학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정훈이가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했다면서 할아버지가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장학재단 일도 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정훈의 대답에 박만식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학재단 설립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7남매가 모두 힘을 합쳐 서류 작업과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고 재단의 이름은 박만식 교육복지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서관과 학습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진수는 재단 설립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이렇게라도 만회하고 싶어. 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재단의 법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셋째 철호는 공무원 출신의 경험을 살려 행정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깨끗하게 일하겠어. 아버지께 다시는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을 거야. 넷째 순자와 막내 정혜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순자의 말처럼 이들은 진심으로 봉사에 임했습니다. 다섯째 민호와 여섯째 정수는 각자의 사업 경험을 살려 재단의 재정 관리와 운영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투명하게 운영해야 해. 아버지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말이야. 정혜는 정훈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전히 진태가 아버지라는 것은 변함없었지만 정혜와도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훈아,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정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태 아버지가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셔서 전 행복했어요.
정훈의 대답에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태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입양해서 키운 아이가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정훈이야말로 우리 집의 진짜 보물이야. 그는 아내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단 개소식이 열리는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요양병원에 있던 박만식도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비록 몸은 불편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큰딸 영숙이 개소식 인사말에서 말했습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가족 갈등을 화해로 승화시킨 감동적인 이야기 50억 상속 포기하고 장학재단 설립한 고등학생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모두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정훈은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정훈의 말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몇 달 후 정훈이 대학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기차역에 나와 정훈을 배웅했습니다. 특히 박만식은 손자를 꼭 안으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내 진짜 손자가 아니더라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마워. 넌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 배워서 재단 일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계속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정훈도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진태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큰 축복이었어.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줘. 아버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않을게요. 정훈의 말에 진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도 정훈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훈아, 비록 내가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항상 응원할게. 내가 자랑스러워. 기차가 출발하자 가족들은 모두 손을 흔들며 정훈을 배웅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정훈은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1년 후 박만식 교육복지재단은 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재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여러 지역에 작은 도서관들이 세워졌습니다. 박만식은 요양병원에서 평안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자 정훈이 대학에서 보내오는 편지를 읽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훈이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정훈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전했습니다. 정훈아, 넌 내 마음을 지켜준 아이야.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내가 우리 집안에 가져다 준 사랑과 화해는 그 무엇보다 소중해. 정말 고맙다. 정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야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평생 간직할게요. 그렇게 박만식 집안은 돈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언장 하나로 시작된 소동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주었고 그들의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